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가지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엔화, 밸류업 지수, 에코프로, 남양, 유업까지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화. 계속 엔화가 요즘 들어서 강세 161엔까지 가던 게 엔 달러죠. 140, 1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지금 엔화 가치만 놓고 보면 하락세. 예. 그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증권가에서 어제 우리 장의 뒷심 배경으로 이 엔화 가치의 이 변동을 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에 일본도 굉장히 낙폭이 컸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일본의 2분기 GDP 수정이 됐었습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연율 기준으로는 0.2%포인트 떨어지고 분기비 기준으로는 0.7%로 성장률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본이 생각보다 경제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장 막판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런 논리들이 커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0.2였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 분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기저효과 같은 거 같이 생각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생각보다 경제가 더 안 좋다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엔화가요. 그동안에 사실은 엔화 가치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기준으로 달러당 142엔까지도 찍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GDP 데이터 확인 이후에 약세로 잠깐 돌아선 건데 이게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엔화 자금을 빌려가지고 조금 더 이자 좋은 다른 데 투자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인 건데 사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가 올라가면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8월, 9월 달에 증시가 세계적으로 출렁인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분들도 지금 취재해 보면은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어느 규모인지 얼마나 청산이 되고 그 전체 밸류 라인이 어떤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약해지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게 지금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나라고 생각하는 국내외 투자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엔화 예금이 지금 감소세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국내 엔화 가치가 국내 투자자들이 엔화 가치 고점까지 올라갔구나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환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네, 지금 920원, 30원 이렇게까지 살짝 올라오긴 했죠. 네.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올라오니까 그냥 팔아 제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파르셨다. 예, 어쨌든 엔화, 엔달러 지금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BOJ, 일본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변수를 먼저 보면은 이 미국의 FOMC는 기준금리 결정하는 이 9월 18일, 19일의 행사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연준 위원들, 총재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FOMC 한 열흘 전에는 말을 안 하는 그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마지막 말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B컷이 아니라 25bp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컸습니다.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얘기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물론 아직도 50bp 가능성이 있지만 생각보다 25bp를 가게 된다면 달러는 생각보다 덜 약해질 수 있다는 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제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했으면 일본 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증권가는 봅니다.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수출도 잘 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금리 결정을 봐야겠지만 현대까지 시장 심리는 엔화가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의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밸류업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올 들어서 계속 우리 증시의 화두였는데 밸류업 지수가 아마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은데 구성이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려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 밸류업 지수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우수 기업과 유망 기업을 둘로 나눠서 이원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수 기업들은 누가 봐도 대기업들이라든가 금융주가 되겠죠. 그거 말고 유망 기업들, 아직도 시장이 잘 모르고 있는 이쪽 기업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증권가에 하나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이달 중으로 밸류업 지수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상장 지수 펀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밸류업 지수가 나온 다음에 시차를 아마 2, 3개월 정도는 두고 연말쯤 되면은 이 관련 ETF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린 건데, 그러면은 이 밸류업 지수 어떻게 나올까 조금 더 살펴보면 일본 벤치마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이 밸류업 자체가 일본의 1년 전의 모습들을 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과 이 자기 자본 비용 이것들을 보면서 이 PBR까지 순자산 비율을 이 1배 초과하는 15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아직까지 밸류업 공시라든가 밸류업 공시 예고를 한 곳이요 35곳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2,500곳이 넘는데 아직까지 지금 밸류업 지수에 이제 편입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를 내놓은 기업들이 좀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기업들이 될까 불확실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투자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증권가에 나와 있는 논리는 기대가 선반영된 우수 기업보다는 아마 유망 기업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는 한국 경제가 연례 행사로 여는 그 재테크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열리고 있죠.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밸류업 지수의 편입 종목들이 관심일 텐데 그렇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테니까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증권사마다 조금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종목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기준은 배당 수익률과 PBR,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던 ROE나 배당 성향들을 감안해서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우수 지수 말고 유망 지수 편입이 좀 유망한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치러보면 유안타 증권은 현대차를 넣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LG전자 등 넣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풍산홀딩스라든가 비올, 한국무브넥스, 엑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얘기만 들으셔도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시죠? 에코프로 관련 상장 종목 4개가 있는데 일제히 52주 신저가 거의 뭐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철 전 회장 지금 뭐 고문으로 있나요? 네. 지금 경영 복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경영 복귀했고요. 이동채 전 회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금은 상임 고문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강복절 사면 받은 뒤에 빠르게 경영 복귀한 모습이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국의 거린메이, 그러니까 이 GEM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2위의 전구체, 이 전기차 전구체 생산 기업과 지금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통합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GM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인수하고 관련된 이 추가 사업 행보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네, 머티가 전구체 회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양극재와 전구체를 모두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동채 회장이 이번에 이 중국의 GM과 이 협력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시장에 던졌냐면, 전기차 캐즘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그룹들이 현재 안주하면 3, 4년 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한편으로는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업체와 손잡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남양유업 보겠습니다. 간밤에 어제 저녁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단 말이죠. 네. 왜 그랬죠? 지금 남양유업 하면 그동안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이 오너 리스크를 확실하게 탈피하려는 모습을 이 회사가 보여줬기 홍원식 때문입니다. 회장 때문에 그랬죠. 맞습니다.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이제는 이제 등기 명부에서 지워졌죠. 이 회사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로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난 사실 6월부터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했다는 얘기를 6월에 했는데 이번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매입했던 규모는 200억 규모였는데 이번에
파는, 그러니까 소각하는 규모는, 태워버리는 규모는 230억 규모입니다. 매입한 것보다 소각하는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주식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 자체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액면물할까지 했다. 액면물할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이 밸류업의 행보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나서고 주주 가치 제고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거를 시장에 숫자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남양유업에 대한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행코가 웬일인가, 사모펀드가 웬일인가 싶긴 한데 이렇게 지금 주주 환원하는 뭐 오너든 뭐 사모펀드든 이런 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